안녕하세요. 열쌤입니다. 생명과학 2 오늘 이제 2강, 네, 2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생명체 구성인데, 이제 세포의 특성으로 왔어요. 1단은 끝났습니다. 네, 지난 시간 끝났고, 네, 오늘 이제 세포의 특성, 네, 에서, 세포의 특성에서 이제, 생명체의 구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생명체 구성. 그러니까 아직 세포까지는 가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세포를 가기 전에 세포가 무엇으로 돼 있고, 우리 몸이 일단 무엇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무엇이냐, 분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분자 생물학이라는 건 분자 수준에서 이제 세포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분자 수준의 물질은 뭐가 있냐? 이게 약간 이제 생화학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약간 통합과학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명체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구성 단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구성 단계. 구성 단계는 이것 뭐 중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생명체의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가 세포죠. 그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계가 있습니다. 조직계. 동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가 있죠. 그러면 왜 식물은 조직계가 있고 동물은 기관계라는 하나의 단계가 더 있냐? 그러니까 식물의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이렇게 하고,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조직계가 없고, 반대로 얘기하면 식물은 조직계가 있는데, 뭐 이유야 간단하죠. 식물 같은 경우는 조직이 동물보다는 조직의 종류가 많은 겁니다. 조직의 종류가 많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동물은 조직의 종류가 적어요. 적습니다. 근데 반대로 식물은 기관의 종류가 적어. 예. 기관 종류가 몇 개 안 되거든요. 동물은 기관의 종류가 매우 많아서 이거를 이제 묶은 체계가 기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이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제 적은 거부터 정리를 좀 해보면, 동물의 조직이 적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동물의 조직은 어떻게 되냐? 동물의 조직. 크게 네 개로 나눕니다. 크게. 근육 조직, 그 다음에 상피 조직, 그리고 신경 조직, 그리고 결합 조직 이렇게 나눠요. 네. 신경이랑 근육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근육은 이제 뭐 근육 세포들이 모인 거죠. 신경은 이제 신경 세포들이 모인 건데, 신경 세포는 뭐 다른 말로 뉴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신경 조직이 모여서 신경계를 이루는 거고, 근육 조직이 뼈와 같이 근골격계를 이루는 거죠. 예. 근육 세포는 이렇게 길게 돼 있죠. 이렇게 길게 이렇게 고구마 같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모인 게 이제 근육이죠. 예. 뭐 그렇고요. 상피는 뭐냐면 겉을 둘러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몸에 이제 표면을 덮고 있는 부분인데, 뭐 이 상피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피부죠. 피부입니다. 예. 피부가 있고, 그 피부가 아닌 상피들은 뭐냐면 그 기관의 기관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피라고 하면은 겉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식물로 따지면 이게 표피죠. 근데 이제 어 몸속 안쪽을 둘러싸는 이제 조직인데, 예를 들면 그
이렇게 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소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지금 제가 요 안쪽 부분 있죠? 요게 안쪽 부분은 이제 음식물이 지나갈 거 아닙니까? 더 확대해서 그러면 음식물이 지나는 부분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음식물이 지나는 맞닿는 곳이 여기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맞닿는 여기가 상피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피 조직도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으면 이거 중층 상피라고 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피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각질이죠. 맨 위에 있는 게 각질은 막 떨어져 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막 우리 때를 밀면 막 떨어져 나가죠. 이런 게 이제 중층이고요. 근데 이제 그냥 단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한 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런 이제 폐포가 그렇습니다. 폐포. 예, 폐포에서 이제 이 한 층에 세포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폐포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뭐 간단하죠. 근데 이제 결합 조직을 아마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결합 조직은 혈액하고 혈액이 이제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혈액도 여러 개 이제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혈액은 우리 몸을 이어주죠. 우리 몸 어디나 이제 지나다니는 이제 혈액이 되죠. 그 다음에 어, 그 인대, 예, 뭐 힘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 조직에 속합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혈액, 어, 힘줄, 인대,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게 이제 결합 조직이다. 부분적으로 이어주는 거. 그러니까 동물의 조직은 딱 요거로 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모이면 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도 소장을 움직여주는 근육 조직이 있고, 이거를 이제 감싸고 있는 상피 조직도 있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신경세포들도 있고, 그죠? 신경세포 있고, 여기에 이제 뭐 혈액이 지나가고, 이 혈관들이 막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퍼져 있거나, 인대가 있거나 하겠죠? 그러면 이제 결합 조직도 있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의 기관으로 와보면, 식물의 기관도 정말 간단하죠. 식물 기관은 크게 둘로 나눠요. 영양기관하고, 생식기관으로 나뉩니다. 예. 그러니까 영양기관이라는 건 영양소를 공급하고 만들어내고 영양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잘 아는 뿌리, 줄기, 잎입니다. 별거 없죠. 생식기관은 꽃과 열매입니다. 네. 이 다예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동물의 기관하고 식물의 조직이 많다라고 했는데 동물의 기관은 예, 모여서 기관계가 되죠. 뭐 기관을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기관계는 우리가 또 배웠어요. 소화계. 동물이에요, 동물. 동물의 기관계를 따지면 소화계, 배설계,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호흡계,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순환계, 이런 게 있었고, 또 배웠던 게 신경계. 그 다음에 호르몬과 관련 있는 게 내분비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골격계, 이런 것들인데, 소화계는 뭐 많죠. 입, 위, 뭐 식도, 간, 이자, 소장, 대장, 뭐 쓸개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소화기가 제일 많죠. 거기 보면 항문도 있고 이렇게 기관이 많으니까 이게 다 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배설계는 콩팥이 제일 대표적이고 오줌관, 뭐 요도, 방광 이런 것들이 있죠. 호흡계는 호기관, 뭐 기관지, 폐 뭐 이런 식으로 순환계는 혈관과 심장이죠. 네. 그 다음에 뭐 신경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뇌척수는 중추신경이고 그다음 말초신경, 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내분비계 호르몬을 내보내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온 건 뇌하수체, 그죠? 뇌하수체도 뭐 전엽이냐 후엽이냐 그 다음에 갑상샘, 부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생식샘 이런 것들 너무나 많죠. 그래서
예, 이거 말고도 뭐 근골격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생식계도 있고, 면역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의 조직으로 가볼게요. 식물 조직은 요걸 좀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잎의 구조를 가지고, 좀 대표적으로 보면요. 이게 이제 잎의 단면을 보여준 건데, upper epidermis라고 되어 있고 lower epidermi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위쪽이고 이제 표피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많다는 걸, 조직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본 거고요. 이 그림 자체를 뭐 다 외워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이제 뭐 시험에 이제 뭐 자주 내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표피 조직은 요게 이제 표피 조직이죠. 이런 것들 한 겹의 세포처럼 된 거. 근데 표피 조직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표피 조직을 합쳐서 표피 조직계 이렇게 부릅니다. 표피 조직계.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펠리세이드, 자동차 이름하고 똑같죠. 펠리세이드, 메소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광합성을 많이 하는 울타리 조직이에요. 울타리 조직. 그렇고 스펀지 메소필 하면은 여기가 스펀지가 이제 해면 조직 이런 뜻입니다. 이 펠리세이드가 울타리라는 뜻이 있어서 그런 거고, 이 메소필은 여육세포라는 건데, 광합성하는 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육세포를. 그러니까 광합성하는 이런 조직들이에요. 근데 조직의 모양이 좀 다르죠. 울타리 모양으로 이렇게 빽빽하게 돼 있다고 해서 예전에 이제 뭐 이걸 책상 조직, 책을 꽂아놓은 모양이라고 해서 책상 조직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해면 조직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데, 여기 이제 기공이 있잖아요. 여기 기공이 있죠. 스토마 이렇게 되는데, 이 기공으로 된 데를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면 광합성 재료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산소도 이제 나오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끝까지 들어오려면 여기가 좀 빈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공기가 잘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듬성듬성 된 것이 해면 조직입니다. 이 조직을 합쳐서 기본 조직계라고 부릅니다. 예. 이게 이제 광합성하는 기본적인 어떤 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표피 조직계에는 이 공변세포, 여기 가드셀스라고 나왔죠. 두 개니까 공변세포는 항상 두 개로 돼 있죠. 이렇게 여기 요거 하나, 여기도 이렇게 그려놨네요. 얘네도 표피 조직계에 들어갑니다. 아래쪽 표피 조직에 있기 때문에 표피 조직계에 해당하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물관과 체관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에 게 이게 자일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물관이고요. 보통 물관은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파랗게 많이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좀, 뭐 그 색깔로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 이게 색깔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는 거의 물관은 파란색이고, 채관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의 예외가 거의 없어서, 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왜냐면, 이런 원서 같은 데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채관이죠. 양분이 이동하는. 이 채관이나 물관도 다 조직이에요. 이게 조직. 그러니까 물이 이동하는 조직, 이 양분이 이동하는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물관과 채관을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얘네들을 합쳐서 이제 관다발 조직이라고요. 관이 다발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쉽겠죠? 이게 이제 관다발 조직이 그 줄기에서 보면 줄기에서도 줄기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가운데를 가로지르기도 해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빨갛게 그렸으니까 물관에 여기 요 안쪽에 있는 관, 요게 물관이에요. 잎에서는 이제 위에 있지만 여기가 물관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바깥쪽 여기가 채관입니다.
그래서 뭐 이 체관을 제거하는 뭐 실험에서 환상 박피 실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벗겨내면은 이제 막 부풀어 오르는 막 양분이 아래쪽으로 이동하지 못해서 뭐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뭐냐면 요 지금 이렇게 가로지는 요게 형성층이에요. 모든 식물에 있는 건 아니고 이 형성층이 발달한 게 바로 나이테입니다. 아하. 그래서 줄기에 부피 생장을 이루는 거죠. 부피 생장. 그래서 이 물간 체관 형성체를 다 합쳐서 관다발이라고 합니다. 관다발 조직계. 그래서 뭐 조직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베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 베인은 뭐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는 그 정맥을 의미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잎에서는 이제 정맥이라기보다는 인맥입니다. 인맥. 인맥이 이렇게 된 거 있죠? 이렇게 좀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얘 때문에 이제 튀어나와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요걸 둘러싼 부분만 인맥이 아니라 이 관다발 전체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베인이라고 합니다. 예, 베인. 이렇게. 근데 베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정맥. 동물에서의 정맥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성 단계고, 그러면 이제 구성 단계를 했고요. 구성 물질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을 보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구성 원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OCHN, 예, OCHN 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로 보면 우리는 물단지로 되어 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물단지. 물, 단백질, 물이 제일 많고요. 거의 70% 가까이 되고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지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죠. 네, 지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뭐 생명체마다 다릅니다. 사실 생명체마다 좀 그 지질의 함량이 좀 낮은 경우도 있어요. 낮은 경우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기준으로는 지질이 좀 많고, 그 다음에 핵산이죠, 핵산. 핵산이 뭐예요? DNA, 뭐 좀 이따 얘기했지만 DNA, RNA 이런 게 핵산이죠. 그 다음에 뭐 무기염류 정도? 무기염류는 여러분들 무기질이라고도 하고, 뭐 미네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나트륨, 뭐 칼륨, 그 다음에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주로 이제 그 금속 이온들이 많이 있고 뭐 인이나 뭐 이런 거는 금속 이온은 아닌데 뭐 탄수화물이 아닌 것들 중에서 물 빼면 거의 이제 무기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탄수화물은 얼마 안 되죠. 탄수화물은 1% 미만이에요. 1% 미만으로 우리 몸을 구성합니다. 이게 퍼센트를 뭐 이렇게 물이 거의 70% 가까이고 나머지는 거의 뭐 작은데 단백질이 거의 20%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고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자기의 노력하에 따라서 지질과 단백질의 이 순서는 바뀔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열심히 이제 체중을 불리면은 지질의 함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뭐 그건 뭐 아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이렇게 나눠볼게요. 계속 이제 묶어서 나눠보면 이제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비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 탄소화물이 유기물이죠. 유기물이라는 건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비탄소화합물은 물이 이제 제일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무기염류죠. 네. 나머지 중에서, 그러니까 물을 뺀 나머지 중에서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탄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수소도 갖고 있고 공통적으로 산소도 갖고 있는데 질소부터는 공통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질소를 갖고 있는 애는 핵산이나 단백질은 추가적으로 질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지질이나 탄수화물은 없죠. 특히 탄수화물은 없죠. 예. 지질은 뭐 지질의 종류에 따라서 있을까? 거의 없어요. 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 여기 있다라는 거. 근데 얘가 다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 핵산은 에너지원으로 안 쓰이고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는 주로 이제 탄수화물이 쓰이고요. 그래서 이제 몸의 비율이 낮죠. 몸에 쌓이지 않고 다 에너지원으로 소비돼 버리니까 그 다음에 단백질이나 지질을 사용합니다. 예. 우리가 지방하고 지질은 좀 다른데 그 얘기도 조금 이따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중에서 먼저 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물로 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제일 큰 게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비열이 물만큼 큰 물질은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는데 이 비열이 큰 이유는 수소결합 때문에 그렇죠. 수소결합. 그러니까 이게 화학에서 여러분들 이제 수소결합을 좀 배우셨겠지만 제가 이제 폰이라고 얘기하는데 전기음성도 넘버 1, 넘버 2, 넘버 3입니다. 이런 애들이 수소랑 붙으면 얘가 4.0이고 3.5고 3.0이지 않습니까? 2.1이에요. 비금속인 수소는 굉장히 물론 비금속 중에서는 뭐 엄청나게 낮은 건 아닌데 전기음성도가 낮잖아요. 그러면 F랑 H랑 결합을 하든지 O랑 H랑 결합을 하든지 N과 H가 결합을 하든지 전자는 거의 이쪽으로 쏠린단 말이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플로린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플로린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뭐 치약에서나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지 않아도 되고요. 대부분 보면 우리 몸을 이루는 거는 산소가 많거든요. OCHN이잖아. 물론 얘도 많죠. 그러니까 요런 데서는 극성이 크게 나타나는 분자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거 극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산소랑 수소 사이에 전자를 가운데다 놓고 쓰자고 해놓고서는 여기 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가운데 놓고 쓰는 게 아니라 이 전자가 이쪽으로 거의 쏠려 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쏠려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전자 중에 하나는 산소 거예요. 근데 하나는 수소 거란 말이야. 근데 수소에서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산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거의 얻은 것과 다름이 없어서, 뭐,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데, 부분 전하를 띄고 있는 거예요. 얘는 부분 전하 플러스를 띄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 분자를 이렇게 놓고 보면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옆에 똑같이, 그 옆에 똑같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보시면은, 여긴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니까 요 사이에 약한 전기적인 인력의 결합이 생긴다 이거죠. 이게 수소결합입니다. 그럼 이 수소결합이 있기 때문에 물 분자 사이에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약하지만 이게 극성이 강할수록 그래도 조금 더 강한 전기적인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온과 이온 사이에 이온 결합력 정도의 세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에 비해서는 이게 분자죠.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는 훨씬 더 이런 결합력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분자 사이의 결합력이.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강하게 뭉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하게 뭉친다는 건 비열이 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끓는 점이 높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열이 높다는 건 뭐냐면, 온도를 높이려면 온도는 절대 온도 같은 경우는 뭐에 비례하냐면 입자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자가 쉽게 말하면 많이 움직이면은 분자의 움직임이 크면 온도가 높다는 뜻이죠. 이거 여러분들이 물리에서는 이제 연력학 법칙 했을 때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물투에서도 나오죠. 이상기체에 관련해서. 그러면은 얘네가 많이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여기 수소결합 때문에 얘네들을 많이 움직이게 하려면 에너지를 많이 넣어줘야 돼. 많이 넣어줘야만 그나마 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넣어줘야만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넣어줘야 된다. 그게 비열이 높다는 거죠. 비열이란 건 어떤 물질 1kg 혹은 1g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열이 높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게 체온 유지에 굉장히 유리한 거죠. 우리가
아이언맨처럼 금속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금속은 굉장히 비열이 낮으니까 추운데 나가면 그냥 바로 표면이 추워지니까 엄청나게 이제 뭐 우리 체온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물은 물질 대사를 직접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나려면 물질 대사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아닙니까? 근데 화학 반응이란 건 고체끼리는 잘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화학 반응 하는데 고체가 접촉한다는 거는 가루 상태가 아닌 이상은 표면이 이렇게 잘 접촉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잘 접촉, 기체끼리는, 기체 입자끼리 막 충돌을 하니까 기체끼리 뭐 반응하는 건 잘 해요. 그럼 고체 상태에서는 잘 반응 안 하고, 우리 몸속이 그렇다고 기체로 존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뭐가 제일 좋냐면, 수용액 상태에서 반응하면 반응이 빨리 일어나기가 좋습니다. 왜? 물을 매개체로 해서 입자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물질 대사의 어떤 매개체가 된다는 거야. 물질 대사,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생리 작용을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단백질이거든요. 조절까지는 아니고 생리 작용 조절을 돕는 정도의 역할이에요. 물질 대사를 돕는 역할인데 돕는 역할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녹여서 한다거나 그 다음에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운반.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운반시키기에는 혈액을 통해서 운반시키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혈액은 대부분 물로 돼 있죠. 용해성이 크단 말이에요, 물은. 물은 무극성인데, 아니, 극성인데, 무극성 물질도 좀 녹습니다. 기름이 아예 안 녹는 게 아니에요. 좀 온도가 높으면 기름도 좀 녹잖아요. 뜨거운 물에 이제 기름기가 잘 녹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이게 이제 제일 크죠, 물은. 물로 돼 있는 이유가. 요 두 가지 이유가 가장 커요. 우리 몸이 물로 돼 있는 이유가. 아셨죠? 자, 무기염려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생리작용을 돕는다. 이거 단백질 할 때 좀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탄소화합물 중에서 단백질 하고 핵산이 제일 중요해요. 단백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단위체 얘기를 할 텐데 단위체가 여러 개 모이면 뭐가 되냐면 중합체가 됩니다. 중합체. 단위체를 영어로는 모노머라고 해요. 모노머. 중합체를 폴리머라고 합니다. 폴리머. 뭐 이 사이에 있는 게 뭐 다이머 이런 것도 있는데 다이머는 두 개가 붙은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위체가 여러 개 반복되는 게 중합체인데 뭐 미리 말씀드리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 이제 단위체인데 이게 여러 개 붙으면 이제 중합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근데 단백질하고 핵산하고 탄수화물은 단위체가 뚜렷하게 있는데 지질은 뚜렷하게 없습니다. 단위체가. 그러면 단백질부터 단위체를 얘기해 보면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이 아미노산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냐면 폴리펩타이드가 됩니다. 폴리펩타이드. 그리고 폴리펩타이드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입체 구조를 형성하면 이게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폴리펩타이드는 약간 2차원적 구조라고 하면 단백질은 3차원, 4차원적 구조예요. 그러니까 4차적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4차원은 시공간인데 뭐 시간의 개념을 쓴다는 건 아니고요. 2차적 구조가 모인 게 3차 구조고 3차 구조가 모인 게 4차 구조인데 3차 구조부터는 이제 단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단백질의 뭐 기능은 좀 이따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단백질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아미노산 얘기를 해볼 텐데 아미노산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화학에서도 이 아미노산 굉장히 자세히 다뤘는데 아미노산이라고 하면은 이 아미노산의 아미노 이게 아미노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미노기. 이 기라고 하는 거는 작용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화학에서 작용기. 이 산은 말 그대로 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성. 애시드잖아요. 애시드. 그래서 아미노 애시드가 아미노산인데 이 애시드 산을 나타낸 게 카복실기입니다. 카르복실기 뭐 이렇게 읽기도 하죠. 카복실기예요. 여기 보면 카복실 그룹, 아미노 그룹 돼 있죠. 이 두 개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미노산인데 자꾸 이제 화학 얘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생화학적인 관점인데 화학 얘기에서 그런데 우리 화원에서도 뭘 배웠냐? 양쪽성 물질 이런 거 배웠어요. 그래서 양쪽성 물질이라고 배웠는데 여기가 염기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가 산성을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NH3가 염기라는 건 알고 있으시죠? 뭐 화학한 친구들 알겠지만, 그 다음에 CH3COOH 할 때 이 COH 때문에 산성을 띠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세트산이고 이렇게 쓰면 폼산 아닙니까? 아세트산, 폼산 뭐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게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게 바로 아미노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양쪽성 물질인데,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는 탄소를 바탕으로 해서 이쪽에 수소, 이게 회전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수소를 쓰고 이쪽에 R을 써도 되는데, 이 R이 사이드 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곁사슬이라고도 얘기하죠. 곁사슬. 얘 종류가 뭐 작용기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2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구조는 똑같고요. 이 아래 종류가 20가지.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입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논폴라 그룹하고 뭐 폴라 그룹. 얘가 무극성을 띠고 있다는 거고, 얘는 극성을 띠고 있다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뭐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거,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글라이신, 알라닌, 발린, 뭐 시스테인, 프롤린, 뭐 리우신, 아이소류신, 메티오닌, 그 다음에 트립토판, 뭐 페니랄라닌, 뭐 이런 거 페니랄라닌 많이 들어봤죠? 예, 세린, 트레오닌, 타이로신, 아스파라긴, 그 다음에 글루타민, 아스파틱 애시드, 이렇게 돼 있고, 글루타믹 애시드, 글루탐산이에요, 이게 글루탐산. 히스티딘, 라이신, 아르지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뭐 들어본 것도 있을까? 무슨 뭐 영양제, 보충제에도 뭐 아미노산이 들어있고, 무슨 페닐알라닌 같은 경우는 뭐 페닐케톤여증 이런 거 할 때 뭐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20가지가 있는데, 대학에 가면 뭐 화학 전공이든 생물학 전공이든 자연과학 전공은 이걸 무조건 한 번쯤은 외우게 됩니다. 이 구조 전체를 다 외우게 돼 있어. 우리는 뭐 당연히 안 하죠. 안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보시면 요게 아미노기, 요게 카복실기, 지금 이온 상태로 되어 있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저기 보시면 원래 NHH 두 개인데 왜 NH3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이온 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도 COH인데 H가 빠져나왔죠. 이온 상태로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건 다 동일해요. 이건 다 동일해. 뭐가 달라? 여기가 다른 거지. 여기가. 근데 아까 단백질이 CHO하고 N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S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촌스런 단백질이다 이렇게 이제 예전에 이런 암기법으로 많이 했어요. 촌스런 단백질이다. 촌스런. 근데 스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이유가 S가 있는 작용기가 여기 있죠? 메사이온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의 20종류 아미노산에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안 들어갈 수도 있어. 특별한 아미노산들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일부 아미노산만으로 단백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황을 포함하는 게 여기도 있죠. 시스테인. 황을 포함하는 게 들어가 있으면은 S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 이거는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펩타이드 결합은 생화학적 용어, 생물학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화학에서의 결합은 3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공유 결합하고 이온 결합하고 금속 결합밖에 없죠.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은 공유 결합에 속합니다. 화학적으로 보면 공유 결합에 속하는데, 아미노산 하나랑 아미노산 하나가 결합을 하는데 이쪽에 아미노기가 있어요. 이쪽에 카복실기가 있습니다. COOH가 카복실고 NH2가 아미노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미노기의 H랑 카복실기의 OH기가 빠져나갑니다. 그게 바로 물 분자예요.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돼요. 여기 이제 펩타이드 본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 부분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펩타이드 결합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기랑, 카복실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 첫 번째 아미노산의 카복실기랑, 두 번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랑 사이에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모식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두 종류의 다른, 투의 다른 아미노산이 있으면, 여기 이제 펩타이드 본드가 생기면서 뭐가 나오냐면 물 분자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해요. 탈수, 물이 빠져나오면서 축을 이뤄서 합체하는
결합이다 해서 탈수 측가 반응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가지고 이제 통합과학에서 많이 제가 이제 이것도 설명했었는데, 아미노산 두 개 사이에 한 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있고 그때 물 분자가 나오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단백질이 아미노산 100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100개 아미노 애시드로 이렇게 쓸게요. 아미노 애시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 안에 펩타이드 본드,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 있냐? 99개 있습니다. 두 개의 아미노산 사이에 한 개의 결합이 있죠. 세 개의 결합에서는 두 개가 존재하고 네 개의 아미노산 사이에는 세 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n-1로 존재해요. 아미노산의 개수를 n이라고 하면. 그래서 99개 존재하고 물 분자도 99개가 나온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폴리펩타이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아미노산이 쭉 연결이 돼. 자, 쭉 연결이 되면 그거는 단순한 2차 구조예요. 단순한 구조인데 그 폴리펩타이드가 3차 구조가 되는 게 바로 이 지금 제가 요 그림이 이제 3차 구조가 된 겁니다. 폴리펩타이드 라고 얘기했는데 폴리펩타이드 사이에 이런 이상한 결합들이 생겨요. 이런 이상한 결합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 선이 막 이렇게 꼬여. 꼬이도록 이 펩타이드 사이에 이렇게 이걸 지탱하는 막 이런 결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결합을 우리가 배우지 않아요. 이게 5가지 결합이거든요. 이거는 대학 가서 배웁니다. 무슨 뭐 반데르발스의 결합이라든지 뭐 수소 결합도 이 안에 들어 있고 예. 저도 네. 지금 뭐 이거 얘기하는 거는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얘가 어떤 입체적인 구조, 이게 중요한데, 입체적인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입체적 구조 때문에 단백질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기능을 수행한다는 건 뭐냐면,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단백질은 효소의 기능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효소라는 건 어떤 반응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그 반응물과 결합을 해서 이 반응물을 생성물로 만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효소입니다. 그럼 얘랑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입체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구조를 가진다 이거야.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이런 구조를 가지도록 뭐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입체적 구조를 가지면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이 구조가 깨지면 기능을 잃어버리고 단백질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3차 구조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알파 헬릭스 구조해서 우리말로는 알파 나선 구조예요. 나선 형태로 이렇게 꼬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병풍처럼 생겼죠. 그래서 베타 병풍 구조라고 하죠. 예. 병풍 구조 시트 이렇게 씁니다. 베타 시트 이렇게 써요. 베타 시트 구조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또 더 복잡한 4차 구조. 대표적인 게 헤모글로빈이거든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3차 구조끼리 모인 애들이에요. 이 3차 구조끼리 모인 애들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베타 체인이라고 돼 있죠. 뭐 이 안에 뭐 헬릭스 쉐이프 오브 더 폴리펩타이드 몰레큘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헬리컬 이게 나성이죠. 나선 모양의 폴리펩타이드의 분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 뭐 아이온이 되는 이게 햄 구조라고 하는데 햄 구조의 중심에 철 이온이 들어 있어요. 철 이온. 그래서 이 철이 산소와 결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게 4개 붙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4차 구조죠.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산소가 4분자가 붙을 수 있어요. 이런 입체 구조가 4개 있기 때문에. 4차 구조는 4개 있다고 해서 4차 구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3차 구조가 복합적으로 모여서 4차 구조가 됐다고 해서, 3차 구조를 뛰어넘은 거니까 이제 4차 구조죠. 자, 단백질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러면, 단백질은, 자, 단위체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그리고 얘는 구성 원소는 CHO로 돼 있고 추가적으로 N과 S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능은
탄소화물 중에서 유일하게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이거는 효소의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효소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또 배웁니다.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이 말은 물질 대사를 조절하는, 물질 대사가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단백질만이 이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돕는 역할을 무기염류가 하는데, 무기염류도 보면 생리작용 조절돼 있거든요. 주된 거는 단백질이 하는 거고 무기염류는 주된 작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얘는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람당 4kcal로 탄수화물하고 같은데 주된 에너지원은 아니고 그냥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선 탄수화물을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몸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구성하는 게 많죠. 근육, 뼈, 머리카락 이런 건 좀 구조적인 거죠. 기능적인 걸 보면 방금 얘기했듯이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 면역에 관여하는 항체, 그 다음에 항상성에 관여하는 호르몬. 뭐 모든 호르몬이 이제 뭐 단백질은 아닌데 대표적인 게 인슐린, 글루카곤이죠. 인슐린만 먼저 쓸게요. 이런 거는 이제 다 단백질입니다. 예. 그리고 예. 이 단백질은 뭐에서, 단백질의 기능은 뭐에서 온다고 했냐? 입체적 구조인데 이 입체적 구조를 변성을 시키는 거, 단백질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것은 열과 pH예요. 그래서 열이 약한데 40도 이상이 되면은 변성이 돼서 망가집니다. 한번 망가진 거는 다시 냉각시킨다고 되돌아오지 않아요. pH에서도 망가지는데 망가지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3차 구조 사이에 이런 결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합을 끊어버려요. 아미노산을 바꿔버리는 게 아니에요. 열을 가한다고 아미노산이 뭐 다른 아미노산을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아미노산 내에 있는 이 결합들은 다 공유 결합인데 이거는 열에 의해서 거의 끊어지지 않아요. 이런 공유 결합을 끊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굉장히 강한 결합이라서. 이런 결합들은 약하거든요. 뭐 이황화 결합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반데르발스의 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소 결합도 있고 했는데 그건 좀 약한 결합이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는데 이게 열에 의해서 주로 끊어지거나 산성도에 따라서 이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산성도에 의해서 끊어진 대표적인 예가 마요네즈예요. 예, 뭐 이런 건 뭐 시험에 안 나오지만 마요네즈라고 쓰나요? 마요네즈가 계란 흰자와 식초를 넣고 또 뭐 넣죠? 소금 넣나요? 소금 넣고 그리고 나서 쉐이킷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이때 식초가 pH를 바꾸는 역할을 해서 이 단백질의 구조를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마요네즈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질로 가겠습니다. 자, 지질은 리피드라고 하죠. 단백질은 프로테인인 거 아시고요. 리피드랑 지방하고는 좀 다른데 지방을 fat 이렇게도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지방이라는 거는 거의 중성지방을 얘기합니다. 중성지방. 자, 지질은 단위체가 없어. 그러면 단위체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런 반복된 구조가 막 여러 개 붙어서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지질은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얘는 에너지원으로 얘도 쓰이는데 주로 저장하는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그람당 9kcal의 열량을 내요. 대빵 열량이 높죠. 그래서 바로 쓰는 것보다는 많이를 대비해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저장. 많이를 대비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많이를 대비해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가 크게 이제 중성지방하고요. 그리고 인지질.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지질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44분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제가 그래서 이거 한강에 길면은 두 강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핵산하고 탄수화물, 탄수화물하고 핵산도 중요하거든요. 핵산이 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질까지만 할게요. 원래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길어서.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이렇게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많이 들어봤죠? 중성지방이 이제 영어로는 TG, 트리글리세라이드 이렇게 씁니다. 글리세라이드. 그 다음에 인지질은 포스포리피드, 포스포리피드 이렇게 쓰고요. 스테로이드는 알죠? 예.
근데 이 스테로이드는 콜레스테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콜레스테롤을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아는 이 저장 에너지원은 이 중성지방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이제 대부분 몸을 구성하는 거는 이제 중성지방이고요. 인지질은 세포막 구성 성분이에요. 선생님, 세포막도 우리 몸 구성 성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중성지방이 우리 몸을 구성한다는 건 예를 들면은 뭐 피하 지방이라든지 피부 밑에 존재하는 지방이라든지 내장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성 지방으로 존재한다는 거. 음식을 통해서 이제 섭취되는 것들은 대부분 중성 지방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인지질은 바뀌는 거죠. 바뀌어서 어떤 이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린 거 세포 인지질 이중층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인지질이죠. 스테로이드는 이제 그 탄소 고리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성지방인데 중성지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트리글리세라이드. 제가 이렇게 자꾸 영어로 얘기를 하는 게 뭐 제가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뜻을 뭐라는 건데 중성지방 하면 우리 말뜻으로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이게 원어로 뜻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트리라는 건 3개라는 뜻이고요. 글리세라이드라고 했는데 이 글리세라이드의 글리세가 글리세롤을 얘기해요. 네, 글리세롤, 글리세린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3 페리 애시드라고 돼 있죠. 페리 애시드 체인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지방산들이에요. 지방산. 이렇게 꺾여 있는데 다 탄소가 있고 여기엔 다 수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단일 결합을 했다는 거, 이게 이중 결합을 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리가 3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통 하나에 글리세롤 하나에 3개의 지방산이 붙었다라고 해서 트리 지방산이 붙은 글리세롤을 글리세라이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 뭐 이렇게 중학교 때 모노글리세리드라고 배운 거 있었는데 모노글리세라이드거든요. 그게 뭐냐면 밥을 먹고 중성지방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걸 분해하면 어떻게 분해하냐면 라이페이즈라는 효소가 이렇게 분해해요. 다리 2개랑 다리 하나 붙은 글리세롤. 이게 모노글리세리드입니다. 이렇게 분해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이렇게 이제 이중결합을 할 수도 있고 이중결합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중결합을 안 하면 이렇게 그냥 계속 가고요. 이중결합을 하면 이렇게 꺾이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꺾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꺾일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꺾일 수도 있어요. 이 꺾이는 방향에 따라 뭐 시스냐 트랜스냐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이거 뭐 화학적인 거니까 뭐 이건 다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들어가면은 불포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간 지방산이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게 없는 거는 그냥 이게 포화 지방산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뭐 생화학적인 거 계속 얘기하자면 이게 이 불포화 지방산 얘기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자, 이게 포스포리피드인데 포스포리피드 바이레이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인지질 이중층인데 지금 이중층을 보여준 게 아니고 이게 인지질이거든요. 머리 부분, 꼬리 부분. 이거 통합과학 때도 했는데 이렇게 머리, 꼬리, 꼬리, 머리, 머리, 꼬리, 꼬리, 머리 이렇게 돼 있는 게 인지질 이중층이에요. 바이레이어라는 건 이중층이죠. 그 중에서 포스포리피드만 보면 이 머리 부분에 인산기가 있습니다. 포스페이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글리세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학교에서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 중성지방에서 지방산 하나가 나오고 페리애시드 하나가 나와 한 개가 나왔어. 지방산 요 다리 하나가 그리고 여기다가 인산기를 첨가해 주면 인지질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는 얘기야 그게. 지방산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빠진 거야. 여기서 하나 빼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인산기를 씌운 거죠. 그럼 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위에 무슨 뭐 콜린기라든지 뭐 이런 다른 작용기가 붙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인산기가 있으면 이제 머리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콜린이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인지질에 뭐 콜린만 뭐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R기가 있잖아요. 여기에 콜린이 붙을 수도 있고 다른 게 붙을 수도 있는데 이 콜린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책도 있죠, 그죠? 교과서에.
얘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이 꼬리 부분이 소수성이고 머리 부분이 친수성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스테로이드 구조입니다. 스테로이드 구조인데 이 스테로이드 중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가 갖고 왔는데 콜레스테롤 여기 OH기가 붙은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네, 콜레스테롤은 다 뭔지 아시죠? 스테로이드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가지고 성호르몬 만드는 거예요. 성호르몬. 호르몬은 다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호르몬은 이제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은 좀 작용이 좀 더 효과가 좀 더 빠르죠. 왜냐하면 세포막도 뚫고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은 핵도 뚫고 들어옵니다. 핵막도. 그래서 직접적으로 DNA의 어떤 그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스테로이드계 약물이 되게 위험한 부분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럼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스테로이드도 있고요. 그 스테로이드에서 콜레스테롤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뭐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뭐 우리가 동맥경화 때문에 안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좋은 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 고밀도, 하이 덴시티 콜레스테롤도 있어요. LDL하고는 이제 LDL이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고 HDL이 좋은 콜레스테롤. 얘는 이제 수치가 높아야 좋은 거고 얘는 수치가 낮아야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런 동맥경화를 예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들. 청소해주는 역할도. 그 다음에 세포막에 껴들어가서 콜레스테롤이 이 세포막의 유동성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주로 이제 동물 세포막에 들어가 있고요. 유동성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또 껴들어가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 세포의 어는 점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추운 데 사는 애들은 이 콜레스테롤이 세포막에 껴들어가면은 이 인지질이 서로 이렇게 바짝 붙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뭐 콜레스테롤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뭐 인지질에 있는 이 지방산이 포화지방산으로 돼 있냐 이렇게 다리가 꺾여 있는 거냐 꺾여 있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된 인지질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세포막이 추위에도 잘 견딜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콜레스테롤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네. 스킵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뭐 많죠. 핵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